자,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합니다.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콘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 클럽. 오늘도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시 신바님부터 시작해보죠.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소개할 영화는 네.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켄 로치 감독 작품을 소개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네. 작년에 한번 다뤘었죠? 네, 작년 여름쯤에 이제 미안해요 리키를 소개하면서 택배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납니다. 네. 네, 그래서 켄 로치 감독이 영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이제 노동 계급이나 좀 그가 살고 있는 아일랜드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은 감독으로 유명했습니다. 네. 연출이 좀 화려하진 않지만 좀 데뷔작부터 늘 변치 않은 시선으로 타협 없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장으로도 유명한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 어떤 영화입니까? 네, 이제 늘 사회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제 여러 이들의 시선을 담은 영화를 주로 만드는 켄 로치 감독인데요. 네. 이번에 이야기할 대상은 복지 대상자입니다. 복지 대상자. 네, 복지 대상자. 그래서 영화의 제목처럼 질병 수당을 받고 있는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좀 영국의 복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것이 반드시 영국만의 일일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건데 다니엘이 좀 그 안에서 겪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라든지 혹은 조부모 세대 혹은 영화와 함께 우리가 요즘 보아왔던 이런 신문 기사들이 떠오르면서 어쩌면 우리의 현재나 미래의 일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다니엘과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들게 만드는 영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는 그 앞서 말한 대로 좀 고민 많은 주제를 가지고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잔잔하게 보여주지만 그 영화 속의 잔잔함과는 다르게 영화 보는 내내 고민도 많고 마음 한켠도 무겁고 좀 답답하기 때문에 좀 이 점을 고려하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 많은 다니엘의 이야기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줄거리를 좀 더 들어보죠. 네, 이제 영화의 첫 장면은 질병수당의 지급 자격을 확인하는 전화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자신이 고용연금부에 이제 용역업체에서 파견한 의료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심장이 아프다라고 하는 답변은 듣지 않은 채 이제 매뉴얼대로만 질의응답을 실시를 하는 목소리가 계속 보여지는데요. 매뉴얼대로만. 네, 네네. 그래서 다니엘은 심장이 안 좋아서 질병수당을 신청한 것인데 질문은 대부분 팔을 뭐 귀까지 올릴 수 있냐, 팔로 모자를 쓸 수 있냐, 걸을 수 있냐 같은 뭔가 다니엘과 맞지 않는 신체의 장애에 대한 질문만 이제 주로 묻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 나이가 많죠? 네, 다니엘은 노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네. 이제 심장이 안 좋을 뿐이지 다른 신체적 활동은 원활하게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심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주치의가 이제 다니엘에게 목공을 하는 목수이다 보니 좀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좀 조심하기 위해서 좀 한두 달 정도 일을 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니엘은 질병수당을 신청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전화 때문인지 어떤 의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의 질병수당이 신청이 기각되고 안 됐군요. 네, 그래서 질병수당이 기각됐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그것에 대한 항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항고 신청을 받으려면 질병수당이 기각됐다는 편지 말고 전화를 직접 받아야 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전화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전화 확인을 받기 위해서 상담 전화를 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내 메시지에 이렇게 나오죠. 대기 시간 동안에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대기 시간은 2시간이 넘어가고 결국 상담원과 통화를 하게 되지만 그마저도 2시간을 기다려요? 네, 상담원은 자신이 확인을 해줄 수 없다며 매뉴얼대로만 그 전화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할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제 수당들을 좀 신청하거나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지 않았으니 현재 상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네. 그러면 내가 이 서류들을 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인쇄를 해달라라고 하지만 서류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 이런 매뉴얼적인 말만 계속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다니엘 같은 노인이 컴퓨터 사용이나 이런 접근성이 쉽냐, 그들에 대한 절대 그렇지 않죠. 대상 접근성이 고려가 되었냐라는 네. 그런 고민을 만들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 문제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영화 장면 중에 다니엘이 질병수당을 신청하러 관공서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컴퓨터를 잘 쓸 줄 몰랐던 다니엘이 신청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영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직원이 마우스를 올려라 네. 했더니 마우스 이렇게 손으로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네, 들고 손으로 올리는. 올리라. 우리가 말하는 마우스를 올려라는 화면 속에 있는 그 커서를 네. 올리는 건데 네. 그만큼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이 컴퓨터 활용이 좀 어렵고 제한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복지제도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시민인데 보호받지 못하고 복잡한 복지제도를 챙기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다니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어려움을 계속 겪고 네. 그 커서부터 그 작은 모니터 화면에서 자신의 정보를 키보드로 또 입력하는 것도 또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나마 주변에 좀 젊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을 하지만 사실 계속 때는 어려움이 계속 닥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질병수당 지급에 대한 항고 전까지 다니엘은 일을 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센터에서는 그러면 구직수당을 받아라라고 해서 구직수당을 신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막상 또 구직수당을 받게 되니 이제 구직 노력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나이대 노인들은 사실 뭐 우리가 온라인 구직사에 들을 활용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구직을 하기 위해 다니엘은 이제 자신의 이력서를 연필로 적어서 각 이제 목공소라든지 이런 수리소에 보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직 노력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뭐 예를 들면 이력서 적은 다니엘의 이력서를 보고서는 이것이 요즘 이력서와 맞지 않다라면서 자신이 추천한 이력서 작성 교육을 듣기는 했냐면서 센터는 결국에 다니엘을 구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제재 명단에 넣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어긋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영화 초반에는 사실 다니엘이 아내 몰리를 추억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목공을 하는 이제 모습이 나오지만 이후에는 정말 바쁘게 수당 거절에 대해서 항의도 해야 되고 수당 신청 위해 센터를 계속 오가야만 하고 구직 활동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마저도 모두 실패해서 자신의 생계비를 이제 좀 지불하기 위해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영화를 채웁니다. 네. 이제 국가와 사회 속에서 사실 다니엘도 시민이잖아요. 하지만 복지제도에서는 버림받은 그가 이제 자신의 일상을 좀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안 그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전부 노력을 안 하는 네가 문제다. 혹은 일하지 않고서 그런 수당을 빼먹는 사기꾼이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듣는데 이것은 다니엘 개인에게도 정말 상처가 되는 이야기고 그 아무도 다니엘을 존중하는 인격체를 보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사회 여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또 한계들이 많잖아요. 네. 일자리 부족도 그렇고 이러한 복지 수당도 그렇고요. 영화 속에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도 나오는데 그들의 서사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일자리 센터에 갔다가 만난 이제 KT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은 이혼모로서 두 아이의 자식을 기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또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값어치가 좀 합법적으로 맞자니 제대로 쳐주지가 않아서 네. 이제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차이나 그리고 다니엘이 항공기 일에 만났던 장애인 공무원 등 좀 다양한 모습을 지닌 시민들의 이야기를 영화에서는 비춰줍니다. 네. 이들도 사실 다 같은 국가의 일원이기도 하고 당연하죠. 또 복지제도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요. 이제 미안해요 리키에서 다뤘던 것처럼 택배 상하차 노동을 하는 차이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하루 종일 일하지만 중간 수수료 업체가 이제 그것을 떼는 바람에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네. 고작 3파운드 약 3파운드요? 네, 5,000원의 값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는 이제 그 돈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 중국에서 불법으로 운동화를 수입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군요. 이것은 켤레당 한 50파운드는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KT도 이제 구직수당을 신청하러 가지만 지리를 몰라서 잠깐 늦었을 뿐인데 그 수당 신청한 상담에 맞춰 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재 대상에 또 들어가게 산 넘어 되고요. 산입니다. 네, 그래서 또 자신의 아이들은 굶길 수 없다 보니 자기는 좀 배불리
먹지 못하면서 좀 자식들한테는 식료품을 사다 주기도 하지만 또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조차 구하지 못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난 직원 때문에 성매매 쪽으로 나쁜 길을 선택을 하러 가기도 하고요. 이제 이 모든 이들이 사실 자신의 노동을 정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정당한 가치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네. 모든 상황들이 그들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아슬아슬한 삶 위의 사람들을 좀 영화에선 덤덤한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네. 국가의 일원이고 복지제도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정말 속상합니다. 사실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네. 자, 영화 속에서 다니엘은 결국 폭발합니다. 벽에 그래피티로 남기고 홀가분한 듯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요. 나 다니엘 브레이크. 굶어 죽기 전에 항고일 배정을 요구한다. 상담 전화에 구린 대기음도 바꿔라. 라는 장면이죠. 그 뒤로는 다니엘의 웃음을 볼 수 없다고요. 네, 이제 다니엘은 질병수당, 구직수당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영화에서는 그것의 결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리지 않은 채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케이티의 어떤 바람대로 그 구직수당 혹은 질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매뉴얼에 적힌 대로 가져온 서류나 어떤 것이 미비되어서 또 안 될지 혹은 다니엘이 병세의 악화로 숨을 거뒀다 보니 원고가 없어 소가 기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관객들의 상상에 맡기는데요. 다니엘도 그렇고 케이티도 그렇고 모두 시민이고 이에 걸맞는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하지만 벼랑 끝에 내몰릴 때까지 도움을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손을 내민 것이 몇몇이 있는데 예를 들면 푸드뱅크 같은 시민단체가 있고요. 또 위험에 몰릴 수도 있는 검은 손들이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었죠. 근데 사실 이마저도 영화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서도 노인이나 청년, 여성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사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대상의 예산이라든지 노인 공공일자리에 대한 예산 등이 좀 삭감되었다는 기사를 보셨거나 혹은 실업급여나 좀 건강보험 관련해서 대상들을 좀 조정한다는 기사들을 아마 요즘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시민들을 위한 여러 정책이나 예산이 좀 몇몇 안 좋은 사례들로 인해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소외계층 혹은 사각지대들을 좀 더욱 배제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지 좀 영화 보시면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국 아나운서님이 좀 읽어주셨으면 해서 네. 다니엘의 유언을 적어놓습니다. 유언이군요. 네. 자, 유언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난 굽실대지 않았고 이웃이 어려우면 그들을 도왔습니다. 자선을 구걸하거나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다니엘 브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브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먹먹해지는 말이죠. 마지막 이야기대로 이제 인간적 존중을 요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복지 제도라는 것이 한 시민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정말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떤 대상들을 함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좀 고민하면서 같이 이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당한 요구, 인간적 존중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달라는 말이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또 상식적인 게 상식적이지 않은 게 올바른 사회이며 세상일까요? 더 이상 약자들이 세상을 상대로 본인들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설득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많은 무거움을 느낍니다. 자, 영국을 대표하는 감독 켄 로치의 나 다니엘 브레이크 만나봤고요.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 네, 신바님과 함께 지난주에
어떤 주제로 고민을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습니다. 네.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누다가 요즘 한참 뜨겁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도시가스더라고요. 최고예요. 네, 도시가스 얘기하는 처음 봤어요 그런 숫자. 이야기를 예. 저와 신바님 한참 나눴습니다. 네. 나누다가 나도 많이 나왔고 신바님도 뭐 많이 나왔고 다른 분들도 많이 나왔을 텐데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볍게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또 신바님은 나 다니엘 브레이크를 준비해 주셨고 저도 관련된 책을 막 찾아봤습니다. 처음엔 도시가스 관련된 걸로 좀 골라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도시가스 관련된 도서가 너무 전문적인 도서가 많이 나와서 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싶어 뉴스를 좀 더 쫓아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2월에는 요금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그쵸. 걸로 네. 두려움을 1월이 더 추웠으니까. 갖고 계시더라고요. 점점 더 두려움이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 관찰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1인 가구는 본인들이 많이 절약해 왔는데 많이 나왔다. 어떻게 더 절약할지 모르겠다라는 1인 가구대로의 고민이 나오고 그게 접니다. 네. 네. 또 아이가 있는 집은 집을 집게 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아이가 있으니까. 네,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이가 있는 집은 또 그대로 두려움을 갖고 있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뭐 대비할 방법이 딱히 없으니 그냥 도시가스를 키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네. 요즘에 지하철에 계신데요.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야.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공포의 원인이 아닐까, 음. 실질적인 어려움의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좋은 영화처럼 또 좋은 책을 하나 가져와 보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이웃의 삶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책을 준비해 보려고 했고요. 이 모두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좀 맞이하긴 했지만 또 각자의 체력과 어떻게 보면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파도의 크기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가져왔고 도시사회학자인 소준철 작가가 쓴 가난의 문법이라는 도서입니다. 자, 가난의 문법. 제목만 봐서는 잘 와닿지 않는데 문법이라고 하면 어학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의 구성과 규칙 그리고 그것들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난이란 단어와 잘 호응되는지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청년님께서 책 내용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은 총 14개의 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이야기를 이끄는 중요한 가상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윤영자입니다. 네. 이 사람이 나오고요. 1945년생으로 등장을 하고 영자라는 이름은 45년대 태어난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이 등록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자녀도 등장을 하는데 다 같은 방식으로 지어졌다고 하고요. 1945년생이면 이제 2023년이 되었기 때문에 79세입니다. 70대 후반에 된 나이 어른들이고 우리 사회는 70대가 넘어가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네. 70대 노인의 신체 능력을 이제 안전을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불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노인들의 처해지는 가장 쉬운 노동이 바로 폐지 수집입니다. 이 소준철 작가는 대표적으로 이 노인을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도시의 가장 가난한 이들은 노인일 수 있다. 그리고 노인에게서 이 가난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걸로 이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윤영자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의 가장 평균적인 여성 노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가난에 도달하는 한 노인의 삶이 작가는 크게 볼 때는 한 국가와 한 국가의 산업 체계 그리고 작게 볼 때는 같은 동네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시선과 이야기, 무관심 이런 영향을 받아가면서 한 노인의 가난이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을 좀 읽다 보면은 결국 작가가 문장으로 쓰진 않지만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느껴지게 되는데 한 가난한 노인이 처한 지금의 삶과 어려움이 그 사람이 젊은 시절을 정말 좀 충실하게 살아내지 못해서 혹은 젊은 시절에 자신의 삶을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뭐 투자하고 받아들여서 잘 쟁취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인이 가난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의 탓이고 탓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 복합적인
국가와 옆에 있는 이웃들의 무관심에 대한 환경의 탓인지 그 요소를 좀 따져보자라고 하는 게 이 가난의 문법이라는 것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는 가난의 문법은 이 도시 속 홀로 남게 된 노인들, 그중에서도 여성 노인의 가난을 뜻하는 거군요. 네. 그럼 책에 담긴 문법이라는 문장은 마치 법칙처럼 여성 노인들이 가난해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문법은 이렇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규칙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한 사회를 문화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성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하나의 암묵적인 룰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대로 서로 이해하게 되는 소통을 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왜 작가가 저도 문법이라는 단어를 썼을지를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한 가난한 여성 노인이 이전에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았던 한 여성의 삶의 궤적을 잘 따라가다 보니 네. 마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문법처럼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런 삶의 결과로 귀결되는 형태의 하나의 모델이 있더라라는 걸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른들한테는 뭐 존칭을 쓰고 그리고 같이 만났지만 뭐 나이가 좀 어리면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하나의 문법처럼 소통하는 체계가 있는 것처럼 한 여성도 그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삶의 흐름이 중요한 게 있더라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애 경로를 작가는 먼저 짚고 있는데 특히 45년에 태어났던 그 시대 여성들은 남편에게 내조를 많이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아주 모범적인 삶의 모델로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사회적인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는 기회는 남편에게 내조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에 보다는 더 낮은 일로 그리고 더 집중하지 않아야 될 나중의 일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가난한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삶은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말하고 살아왔던 문법처럼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아왔던 생애 경로가 다르기 때문인데 남성은 그렇네.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생애 경로에서 진학과 취업의 경로가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어디에 취업을 하고 어디까지 진학을 하고 이건 다르기 마련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주어지는 기대와 남성이 해야 되는 사회적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 취업이 당연한 경로로 여겨지게 됩니다. 마치 가야 될 길로 생각되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성은 초등 정도, 높아야 중등 정도의 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은 취업으로 이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남동생이 있다면 남동생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오빠가 있다면 오빠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여성은 노동으로 빠졌기 때문인데 이후에 결혼 연령이 좀 빨랐던 그때 분위기 생각을 하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요. 네. 그러면 어린 나이에 노동을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더 어린 나이에 결혼과 육아로 직장에서 이탈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군요. 그럼 그 시대 여성들 20대 초반에 바로 사회에서 이탈이 되고 그냥 양육을 하는 여성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양육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후에 노인이 되고 자녀와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홀로 놓이게 됩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의 개인으로 직면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사회 구조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좀 암묵적으로 동의한 이런 문화를 통해서 생계를 위한 비용은 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과 아들에게 의존을 하게 되고 직접 일을 하더라도 내가 했던 경험이 없게 단절되기 때문에 이 시장의 가장 가에 있는 변방에 놓이게 됩니다. 네. 노인의 삶이 특히 여성 노인의 삶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아주 필연적인 구조들을 이 책은 또 아주 가시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여성 노인이 처한 이 시대의 가난들. 이번 도시가스 이슈로 1인 가구 노인들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그 고통의 시작과 간극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책의 문장들을 좀 서로 나눠 읽어볼까요? 네, 이 책은 이제 모든 챕터의 구성이 아주 흥미롭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챕터가요. 네. 13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챕터의 이름은 12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의 흐름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보통 시작을 아침 9시로 시작을 하는데 9시가 아니고 13시로 시작을 해요. 노인들은 그때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챕터마다 먼저 이제 색이 나눠지는데 파란 색깔 폰트로 가상의 인물인 윤영자의 일상을 소설처럼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논리적으로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과 이 시대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길이 또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과학 책을 읽을 때 좀 어렵거나 좀 이렇게 지루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은 네. 소설 같은 문장을 잘 배열을 해서 지금 시대의 여성 노인의 가난을 좀 쉽게 피부로 짐작할 수 있게 해두었고요. 이 책의 색채를 느낄 수 있는 문장을 또 두 분의 목소리에 맞춰서 제가 잘 골라와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도 신바님부터 네. 시작해보죠. 카트 위에 올린 것들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영자 씨의 걸음은 느려졌다. 11시 반에 교회에 들러 12시까지 밥을 먹고 나왔으니 이제 2시간가량 거리를 헤맸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움직인 거리는 대략 5km 정도다. 걷다가 멈추는 일을 반복해 속도가 쉬이 나지 않았다. 버려진 모든 것을 줍는 것도 아니었다. 더미를 뒤져 쓸 수 있거나 팔만한 것을 골라냈고 카트에 넣고 이동하기 쉽게끔 접고 포개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 이러다 보니 느릴 수밖에 없었다.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웠다. 조금만 걸어도 온몸에 땀이 흘렀다. 영자 씨 맞은편에서 다른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올라왔다. 영자 씨는 내리막에서 카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손에 힘을 꽉 쥐고 내려갔고 반대편의 여성은 오르막서 절반쯤 찬 리어카에 밀려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향하기 위해 온몸에 힘을 꽉 줬다. 두 사람은 서로를 흘깃 쳐다보고 마주 지나쳤다. 영자 씨는 혼잣말을 내뱉는다. 저 할매 징하네. 많이도 주었네. 느리적거리면 일나갔구만. 이제 더 빨리 내리막을 내려갔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름 경쟁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경쟁이 있고 그리고 이들의 모든 거리에 있는 폐지를 수집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들이 노동을 하는 수학에 비해서 투입해야 되는 에너지가 정말 많다라는 게 이 두 문장에서 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있는 챕터의 분석글에서는 서울의 부가연이라는 지역을 주목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지역이 언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여성 노인들은 이런 지형 때문에 리어카가 아니라 보행기, 유모차, 손수레를 끈다고 합니다.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수레를 끌게 되면 수집할 수 있는 폐지의 양도 제한되겠죠. 좀 작죠? 리어카보다는. 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폐지를 주우면 주울수록 몸이 다칠 위험이 커지게 되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고 관리를 하다 보면 당장 내 생계가 위험해지는 딜레마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남성 노인은 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리어카를 끈다라고 하면 여성 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칫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언덕이 있다면 언덕에서 이걸 놓치는 경우에 차를 부딪히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치료비나 수리비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여성 노인들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지점이 어디일지 내 체력을 늘 고민하면서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이 도시에서 가난을 물리치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책은 또 아닙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가난에 처한 이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강한 중력 같은 게 있다. 마치 자연 법칙처럼 생의 경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놓이게 되는 노년의 삶이라는 게 있다. 노년의 어려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 삶의 궤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들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좀 논의 지점을 남기게 돼요.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할지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해야 되는데 이들의 처한 가난이 온전하게 그들의 탓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국가 공동체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앞선 모순을 간직하고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의 사회인데 이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회적인 시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탈락하고 이탈됐던
그걸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선택했던 이들이 있고 그들이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가난에 처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선을 만들었던 우리 사회는 이제 그들에게 어떤 걸 어떻게 좀 돌려줘야 될까, 어떤 의무가 있을까라는 건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도시가스 이야기가 나올 때 또 많은 댓글들이 젊은 시절에 잘 살지 않았던 그 가난한 노인들의 무책임함 혹은 비성실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쓰는 댓글 자체가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처해졌던 그 삶의 그 시대의 선택들을 그때의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이야기를 나눠서 우리가 함께 좀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책과 영화로 이런 문제를 좀 간접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 이슈 그리고 우리 삶 속의 문제들을 이렇게 책과 영화로 만나보니까 마음 한켠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정말 우리 생각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 또 소외된 계층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 사회는 또 우리는 그들을 품을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 품고 있는지조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 스스로도 먼저 돌봐야겠고요. 자,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마무리하죠. 자, 오늘 컬처클럽은 영화 켄 로치의 나 다니엘 브레이크, 책 소준철 작가의 가난의 문법, 그리고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